함정 한 척 없이 창설된 대한민국 해군. (1972년) 학생호를 시작으로 독자적 조함 세력을 구축해 고속정과 구축함을 건조하고 잠수함을 포함 다양한 함정과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며 우리의 과학기술로 우리 바다를 지켜온 사람들. 지난 2년 동안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생생히 증언했던 주역들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력 건설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람경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해군 무기 개발사를 다뤄온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약 100회에 걸쳐 우리 기술로 우리 바다를 지켜온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해군 함정과 무기 개발사 총괄편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반가운 얼굴 4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며 해상무기 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해군 전략기획 분야에서 활약하시면서 해군 조함단장과 군수사령관을 역임하신 한광수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광수입니다. 한국 최초의 이지산 KDX-3 건조 사업을 주도하시고 해군 전투 발전 단장을 역임하신 배영수 제독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연 방산기술센터에 근무하시며 수많은 무기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박의동 박사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의동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 그대로 총괄편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과 이 해양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그 해양안보 환경부터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현재 이제 국제 정세나 이 남북 관계의 정황을 봤었을 때 또 역사적인 또 지정학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무기체계 개발과 해군 전투력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한번 이제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해군 전략기획의 전문가이신 우리 한재동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함정이나 해군 무기를 좀 개발할 때요,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해양안보 환경 대략적으로 어떤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해양 안보 환경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 국가인데 북쪽이 북한에 의해서 북쪽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섬나라 같으면서 섬나라는 사면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쪽을 활용 못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섬나라보다도 훨씬 못한 그 지리적인 여건, 지정학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분쟁 국가로서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약고가 다시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 반도 국가의 특성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하여간 잘 아시고, 또 동교롭게도 한반도는 동서냉전의 잔존이 남아 있어서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다른 반도 국가하고 틀려서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에서 4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이익이 첨예하게 여기서 부딪히고 있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반도 국가이면서 대륙의 지중해에서 살았던 시절에는 크게 이 부를 못 누리고 국위를 떨치지 못하고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 굽신거리면서 살아왔는데, 해방되고 나서 어쨌든 산업화 과정 거치고 미국의 어떤 동맹을 맺고
해서 해양을 활용하는 시기부터 국가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은 정말 전 세계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반도 국가의 특성 중에서 대륙을 지향한 게 아니고 해양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냐면 자원 빈국이에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공하고 뭐 해서 다시 되팔아야 하는 자원을 확보하고 통상을 증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번영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정학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양 안보 환경을 보면 해양에서의 이익이 주변국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해에서는 일본하고 독도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서해는 중국하고의 경계선 문제가 아직 확정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이 동진하해 남진하해 쪽에는 중국이 또 기지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하와이 태평양 가운데 있는 해저 광물의 취득권도 제대로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 극지방 지금 남극 개발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북극지방도 저희들이 개발에 참여해야 할 거고 이러한 해양을 이용한 국익을 시켜야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해양에서 벌어지고 위협의 수준은 옛날에 해적선 정도의 수준에서 정규 해군력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체계를 가진 그러한 위협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라켓 가지고 우리 인도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라켓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한 여건을 고려를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가 국익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지켜야 하는 힘은 해군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지금 안보 환경에 처해 있고 해군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해군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이제 이 해군 전략기획 전문가로서 우리 이제 해양안보의 특성을 굉장히 꼭 집어서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것 말고 오늘 이제 개발자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함정 해군 무기 체계 개발하는 입장 내에 있어서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우리 송 박사님이 좀 주시죠. 예. 한재정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 특성하고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해군력을 건설해야 되느냐가 아주 과제가 남죠.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아주 강력한 해군을 가진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 나라에 못지않는 강력한 해군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항모를 갖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국력을 다 거기다 쏟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군력 건설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스웨덴이나 이스라엘 같이 규모는 작지만 정예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한테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스웨덴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세계 2위의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또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중립국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노르웨이는 나토에 들어가 있지만 나토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해군력을 러시아는 막으면서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이냐 하나의 좋은 본보기인데 그 정책을 이렇게 세웠어요. 스웨덴은 정복 불능의 거대한 해군력은 세우지 않는다. 그 국력에 부담이 된다. 대신 비록 정복을 당하더라도 친입 세력한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 해군력, 또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국력의 적정한 수준의 해군력을 갖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그 핵잠수함은 아니고
재래식 잠수함은 4일밖에 못 써요, 수중에. 그래서 세계 최초로 AIP 잠수함을 실용화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면 연속 수중 체제 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 또 이제 수상함의 경우 보면 600톤급 비스비 다목적 초계함을 개발했는데 이 나라는 아직 구축함도 없습니다. 웬만한 나라는 다 갖고 있는. 그럼 왜 이렇게 작은 걸 만들었냐면 비스비급 초계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요. 레이더에 잘 안 나타나요.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왜 작은 걸 만들었냐면 이 선체 길이가 스웨덴은 협곡이 많은데 해안가에 거기에 딱 숨길 수 있는 정도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발트해는 원래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또 다목적 초계함이라고 그랬는데 모듈화 해가지고 무장을 많이 바꿔서 대함전, 대공정 또 뭐 심지어 대기뢰전까지 대잠전을 말할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 측면으로 봐도 이제 침입하는 걸 가정을 해서 대함 유도탄을 육상에서도 쏘고 또 이 산에 가려서 쏘더라도 피해가면서 상대방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유도탄을 개발했어요. 아무리 러시아가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더라도 스웨덴만큼은 전 침입할 생각을 안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왜?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노르웨이는 옆 나라인데도 완전히 달라요. 나토에 가입돼 있고 또 소련이 이렇게 그 대서양으로 진출하려면 노르웨이에 있는 그 외해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축함을 이지스 구축함을 여러 척 졌어요. 노르웨이 경우. 근데 노르웨이는 뭐 알다시피 스웨덴만큼 아주 부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해군보다도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그 환경, 전장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또 자기 국력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그런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함정 및 해상 무기체계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전쟁 양상은 계속 발전하니까 그거하고 기술도 발전하니까 기술 발전 추세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좀 창의적인 개념의 함정이나 또는 무기 체계를 창출해서 그걸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해서 만일 어떤 나라가 우리 해양을 침입하더라도 심대한 타격을 가해서 그 상대국으로 하여금 감히 침입할 의도조차 못 갖게 하는 그러한 해군력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저희 같이 함정이나 해군 무기체를 개발하는 사람은 무조건 창의적인 우리 그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체계를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그럼 어떻게 그걸 개발할 수 있냐? 그거는 오늘 제가 나중에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방안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독자적 함정 건조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나라마다 처해 있는 안보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자국이 개발한 함정과 무기 체계로 이제 해군의 전력을 좀 증강시키고자 하는 욕심들은 아마 각국마다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재동님,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이 자기 나라가 건조한 함정으로 해군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0회 이상 이 프로그램을 갖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오면서 사실은 거의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잘했다는 측면 그런 측면이 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현재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고 우리 위치가 어느 쯤 와 있는가 이런 유형의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말 이 단기간 동안에 정말 무에서 현재 우리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그 현재의 성과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그 논의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 해양 안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 깊은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우리가 스웨덴이 처한 그 해양 안보 환경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해양 안보 환경하고는 그 상당히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스웨덴 예도 들으셨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그 함정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건조를 해서 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북한 같은 나라도 그 자국에서 사용한 함정들은 자기들이 건조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군 함정이나 해군력 증강이라는 것은 또는 뭐 함정을 갖다 건조하고 뭐 한다는 것은 일반 민간 그 조선소나 그런 개인 그 업체 수준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가 그 새로운 함정을 개발하고 뭐 그럴 만한 그러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건들.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예만 들어도 우선 시장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해군이나 극히 제한된 그런 그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업체에서 새로운 함정을 갖다가 그 모험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국 해군에 뭐 시장에 내놔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확실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리드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 해군력이 자꾸만 증강되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국내에서 기술력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또 사용하고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재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계속 수요를 창출해주고 그거를 리드해 나가는 것이 전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그런 확실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수준에 어디 와 있느냐를 갖다가 저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방위산업 부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2006년도에 방산 특조법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이 된 것이 그 조선 산업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뭐 세계 그 1위를 점하고 있었고 뭐 국내에서 굴제 업체들이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서로들 경쟁하는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 정책 결정자 생각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그리고 함정 건조라든지 방위 산업은 이제 충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해서 완전히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그 후에 10년이 지나고 지금 그것을 다시 공과를 갖다가 다시 살펴보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선진국들은 계속 아직까지도 그런 그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쓰비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잠수함에 대한 소요를 정부에서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은 그 잠수함들을 폐기시켜가지고 육상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그 잠수함이 뭐 공개적으로 공공척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잠수함 세력이 몇 척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 이제 국가 안보 국방력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조선소도 계속 그 생존력, 기술력 그런 거를 계속 정부에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그런 측면, 특히 우리 함정 건조 기술 능력 어떤 측면에서는
이전 중년에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그 기술력과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군에서 발전시켜 나온 실제 그 우리 조함단에서 축적해온 기술력 뭐 그런 것들이 뭐 조함 정보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다시 이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도 특별히 함정을 갖다가 연구하는 특별한 부서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체제를 재정립해서 선진국하고 한번 싸워나갈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현재 어떤 과대평가보다는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1970년대로 이렇게 돌이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함정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함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독자적으로 함정을 개발해서 해군에서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이 이처럼 빨리 이 독자적인 함정 독자 개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유동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그러니까 성장 배경이나 원동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워낙 광범위한 분야고 뭐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써야 될 항목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냥 한 3가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70년대나 80년대 당시에 이런 무기 체계나 함정 개발에 참여했던 해군 장교분들이나 국방과학연구소 혹은 기업의 또 그 임원들 이런 분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없던 시절에 그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외국에서 연구소나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없던 시절에 선진국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와서 빨리 정복한 게 먼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요인은 비단 이런 무기 체계나 조함 산업 함정 사업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그 산업화 과정을 또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에는 조선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계들이 그때는 기술 도입을 하던 어디서 뭐 훔쳐오건 어쨌든 만들고 또 쓰고 수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다음에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문화와 정서가 우리 7, 80년대에 이런 함정이나 무기체계 분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 국방기획관리제도입니다. 그 정부의 예산 배정 시스템인데 국방 분야만큼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우리 전체적인 예산 배정 시스템을 보면 지금도 해양수산부나 산업자원통상부나 또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산업을 발전시킬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국회의 예산하고 연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국방획득 사업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만큼은 중장기 계획하고 국회의 예산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설한다 그러면 올해 100이 넘으면 100만 건설하고 내년에 200이면 200 건설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은 그 3년 혹은 5년치 패키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얼마가 돈이 들어올지 투자할지를 예측이 된다는 거죠. 국방부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제도가 그 PPBES 그러니까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엑스큐션 앤드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 6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국방 쪽은 미국 걸 많이 못 따다 보니까 미국서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죠. 지금도 그 제도를 쓰고 있는데 국방만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많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제도의 이런 유리한 점을 좀 희석돼 있지만 7, 80년대에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던 시절에는 내년에 후내년에 계속 그 예산을 예측하고 확정돼 있다는 것은 이런 함정이나 무기체계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통금 시간을 넘겨 야근을 하던 번개 사업팀.
그들의 뒤처질까 일부러 야근을 자청했던 말단 연구원은 대한민국 해군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총지휘하는 책임자가 된다. 임관 직후 미 해군이 쓰던 함정을 타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젊은 장교는 21세기 해군의 전투력을 20년 앞서 기획하는 전략 기획과를 거쳐 우리 함정의 건조를 총지휘하는 조함 단장이 된다. 미국에서 넘겨받은 낡은 함정을 탔던 장교는 우리가 만든 전투함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고 싶다는 꿈을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건조로 실현한다. 어뢰도 잠수함도 없었던 시절, 어뢰 연구실과 잠수함 연구실 근무로 국방과학 연구소 생활을 시작한 청년 연구원은 10여 년 뒤 진짜 어뢰 개발에 참여하고 30년 후엔 국산 잠수함의 체계 개발을 이끌게 된다. 해군 함정과 무기체계 개발사를 다루어온 지난 2년,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어떻게 그 일을 성공했냐는 것이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은 언제나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정을 건조하고 개발하는 나라가 되기까지요,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이제 겪게 되고요. 또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는 순간도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도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서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 앞장서서 이제 헤쳐나가시고 또 반대 세력들을 굉장히 또 설득해 나가면서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도 좋고요. 또 반대 의견들을 굉장히 또 설득해서 해 나가는 사례도 좋으니까 내가 꼽은 함정 국산화의 결정적인 순간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강수 제도께서. 저는 국산화를 하려다가 개발을 하고 채택을 했는데 양산으로 안 간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속정에 쓰려고 단거리 유도탄을 해룡이라고 하는 단거리 유도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기술 이전, 기술 확보가 핵심 기술 확보가 너무 안 되고 미국 쪽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양산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어떤 운용상의 제한점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래, 그런 무기 체계를 양산해서 고속정에 달아가지고 비싸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개발은 했고 채택은 됐지만, 군사용으로 채택은 됐지만 양산하는 과정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시켰던, 제가 담당 과장하고 있을 때 중단을 시켰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그 해룡에 대한 기억을 아니, 아쉬운 마음이 아니고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걸로요? 결과적으로 예, 잘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송준대 박사님께서. 예. 저는 이 함정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맨 서두에 고속정부터 시작해서 이지수 구축함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1980년에 건조를 완료한 울산함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고속정 양산된 거나 고속정들은 시스템 자체가 우선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많은 그 함정들인데 울산함은 그 정말 제대로 된 복잡한 무장 시스템, 또 복잡한 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수상 전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정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복잡한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 엄노제 제독께서도 그걸 간파하시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현대중공업에서 일본함을 지었는데 아예 그 미 해군의 워싱턴 DC 가면 함정 설계 전문 용역 회사가 많아요. 그 중에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체계적으로 설계 지원을 받습니다. 또 제가 그때 독일에 가 있을 텐데 네덜란드의 그 엄제독하고 또 나중에 얘기할 그 김진구 상무가 모형 시험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모형 시험도 네덜란드의 그 당시 가장 큰 수조회가 제대로 시험을 했어요. 또 무엇보다도
고속중하고 비교가 안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체계 종합 설계 기술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디자인 그 테크놀로지인데 그 서로 맞부딪히는 각 그 어떤 충돌점을 다 이렇게 조화해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드는 게 하나의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걸 체계 종합 설계 기술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배운 게 울산함입니다. 그래서 울산함이 성공하자마자 아, 이젠 어떤 배라도 함정 설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게 제일 제가 하고 또 하나는 그 일본함 짓고 나서 8척을 후속함을 지면서 방산 그 소가 4개 있었는데 4개 조선소에서 다 놓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함정 건조 기술이 그 전까지는 조선공사만 졌는데 4회사가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정의 건조 공작 기술 저변이 확 넓어진 겁니다. 또 우리 해군으로 보면 8척의 신규 함정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러면 해군 함대, 우리 해군에서 볼 때는 실제 전투력이 막강한 함대를 순식간에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함이 그냥 뭐 얼마 전에 은퇴해서 이제 퇴역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옆에 계신 이지수 구축함을 만드신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지수 구축함은 구축함대로 매우 훌륭한 작품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울산함이 가장 하나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울산함이 갖고 있었던 체계종합 설계 기술 기본 함정을 짓는 거에 패러다임이 전환 시점을 거기를 이제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이동 박사님께서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방송을 탔지만 제가 돌고래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에 송 박사님 말씀하신 그 울산함하고 유사한 시기에 돌고래 소형 잠수함을 국내 독자 개발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상함도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에 또 잠수함에 대한 인프라도 없고요. 그런 시절에 200톤급 그 소형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저는 당시 연구원으로 잔망경이나 또 추진기, 기뢰부설 장치 등에 참여했지만 이 사업을 초기부터 기획하고 예산 따오고 추진하고 성공에 이끌어 가신 김영수 박사님이나 김영렬 박사님은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상함도 아닌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해군에 이제 배치를 했더니 초기에는 해군에서 좀 배가 너무 작고 이러니까 잠수함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좀 환영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이후에 이제 잠수함 기술 부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 해군으로부터 그 잠수함 부대로부터 우리 잠수함 성조원 육성, 교육, 훈련 또 등등 잠수함 부대 창설에 굉장히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찬사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그 북한에서 침투하다가 우리한테 납포된 상급하고 6호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정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을 이제 저희들하고 해군하고 같이 공동 기술 조사를 한 이후에는 해군에서도 정말 돌고래 우수한 배구나. 호텔 같다. 북한 잠수함에 비하면. 그 이후에 잠수함 부대의 그 원사 한 분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은 돌고래다 이런 또 글도 한번 국방일보에 투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돌고래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 용감하게 정말로 소신 있게 갔던 함정으로 기억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잠수함에서 그 장보고서리 잠수함을 국내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개발이 끝날 텐데 이 잠수함이 가는데도 돌고래가 눈에 안 보이 큰 기여를 했었어요. 한 7, 8년 전쯤에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보고서리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독자 개발할 능력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카이다 보고서 부분만 인용을 해가지고 국방위원실에서 굉장히 시비를 크게 걸고 있던 시절이고요.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 그때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국회에 불려가면서 제보고 이제 같이 좀 배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거기 국회에도 전문위원실이 있고 또 비서관 보좌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함정이나 잠수함에 대해서 매니아예요. 웬만한 함정 수준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방위사업청을 몰아붙이니까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대답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뒤면 모 국회의원한테 국정감사에서 크게 논란이 될 이제 소지가 만들고 있는 판에 제가 조용히 나서가지고 그 전문가, 국회 전문가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돌고래를 아느냐 물어봤더니 잘 안 돼요. 정말 잘 아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스노클, 발라스팅, 그다음에 잔망경, 그다음에 조종성, 저항 물으니까 다 알더라고요. 장보설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대요. 근데 하나하나 자꾸 비교를 해 나갔더니 다 있다 하더라고요. 의뢰발 사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돌고래하고 장보설이하고 똑같네? 덩치만 차이 나고? 근데 우리가 왜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길래 제가 이제 다시 물은 게 돌고래는 작기 때문에 덩치가 좀 통통하다. 근데 미국 잠수함은 크기 때문에 날씬하게 생겼고 장보고서리 잠수함은 꽤 날씬하게 생겼기 때문에 통통하면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불리해가지고 조종성 해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까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 봐라, 기본 시스템은 똑같고 배가 크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작아서 더 어려운 점도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맨 땅에 80년대에 돌고래를 정말로 독자 개발을 했는데 2010년대 와가지고 덩치만 큰 장보고서리를 못한다는 논리가 당신 뭘 가지고 주장할 거냐? 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회의하겠다. 그만하세요, 얘기를. 그러더니 나중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왔더니 몇 가지 더 물어보더니 이번 국정감사에서 돌고래, 아니, 장보고서리 문제는 그동안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돌고래가 장보고서리 잠수함 추진에 큰 기여를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 매니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저한테 가끔 한 번씩 이런 거 영역을 안 하느냐고 똑똑 전화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장의 개념이 변화한 만큼 이제 해군의 역할도 조금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맞춰서 함정에게 요구되는 기능도 이제 마찬가지로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정을 개발하고 건조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네 분에게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여기 좀 따끔한 질책의 소리들,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해군의 함정 건조에 있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수 제도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우선 이제 개별 함정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의 한
90% 수준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그 정도 뭐 왜냐하면 그 마지막 넘어야 될 그 고비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결국은 그 다른 모든 무기체계 연구 개발이 일단은 그 선도국을 뒤쫓아가는 그 추격하는 식으로 그 쫓아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모방 형태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해왔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역점을 갖춰야 될 것은 그 10%를 능가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현재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그 개별 함정으로 연구 개발한 무기 체계가 함정이 개별 함정으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그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그 서포팅 시스템이 있어야 목표했던 그 함정의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2005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 그 남진하해에서 일본 해군이 중국 잠수함을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추적하고 2005년에 한 번 그러고 최근에 한번 언론에도 많이 났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저의 오랫동안 대잠 작전에 그렇게 함정을 타면서 수행해 본 결과로서는 부끄럽게도 거의 현역 시절 30여 년 동안 해상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우리 주변 해역에 사실은 실제로는 북한 잠수함, 미국 잠수함, 중국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이 이 동서남에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끄럽게도 한 번도 접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개별 함정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개별 항공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작전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대전에 맞게 이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체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서포팅 시스템을 더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작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큰 틀의 개념으로 발전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초창기 생길 때 그러한 개념으로 인재들을 관리하고 대우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전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격적으로 관리해서 인재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국내에서 계속 충분히 자기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문화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애국심에만 강조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박이동 박사님께서. 예. 현대전의 특징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상 얘기하기를 첫 번째 속도전. 개전 초기에 이미 승패의 상당수 좌우된다는 그런 특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배동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NCW, 그러니까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이기 때문에 지휘부나 또 육군 부대나 전투기나 함정이나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해상 위협이나 또 해군력이나 그런 측면도 함정 측면도 사실은 합참의 통합 전력 그런 차원에서 해군력이 건설돼야 되고 평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전투함은 이제 무기 체계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무기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무장 센서 이런 걸 탑재했었는데 지금의 함정의 의미는 무장과 센서와 전투 체계가 선체와 하나 융합된 그런 체계로 지금 발전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그러니까 복합 무기 체계를 부르고
우리 국방부 합참 해군에서도 방위사 합성에서도 이미 작년에 거기에 걸맞게 그 시험평가 체계를 옛날에 shipbuilding and 시운전 차원에서 이미 복합무기 체계의 DTOT 형태를 이미 다 바꿨습니다. 우리 군도 이미 다 바꾼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마음을 갖다가 그런 플랫폼 건설하고 탑재하는 개념에서 그 무장과 센서와 전투 체계 중심으로 하나의 복합 시스템으로 건설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변화가 되면 이런 해군 함정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광수 제도께서. 네, 저는 지금 박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한꺼번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는 한 30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탑재되는 무기 체계는 요즘 아마 그 주기가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짧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협이 빠르게 변하고 뭐 하여간 하기 때문에 탑재되는 무기 체계는 의외로 수명 주기가 함정보다 짧아서 함정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무기 체계를 한 10년 주기로 바꿔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무기 체계를 지금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으면 중간에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서 함정 플랫폼에 탑재되는 무기 체계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아까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안보 환경하고 스웨덴이 비슷하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해요.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사이에 있는 중립국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많이 우리하고 여건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전략 기획 분야에 대한 아주 이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보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위협은 다양화되고 위협의 강도도 높아지고 해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도 다양화되고 그 에어리아도 한국 연안이 아니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하고 하면 그 양반이 영웅인데 아니에요. 해군 장병들이 영웅이에요. 그 당시에 해군 그 청해부대가 그 현장에 없었으면 뭐 훈련된 그 세력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게 국가의 이익을 거기서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나가서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볼 때 함정은 대북 중심으로 해서 작아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위협이 복잡 다양한 것을 동시에 받고 동시에 거기에 방어하면서 공격 행위를 해야 하니까 플랫폼 자체가 적정한 사이즈로 대형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암만 무기체계가 컴팩트가 작아지더라도 다양한 것이 복합적으로 있으려고 하면 그런 추세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함정은 발전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준대 박사께서. 뭐 아까 배재정님도 좀 언급하셨고 한재정님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얘기하고 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스웨덴이 다르고 노르웨이가 다르다. 그래서 함정 세력을 구축하는 방법이 달랐다.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해양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개념의 함정을 도출해야 된다. 그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걸 어떻게 하면 도출할 수 있냐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얘기만 했지만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잠깐 해야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대양해전이 냉전 종식하면서 없어지고는 연해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미 해군은 프리게이트급 3,000톤급도 안 갖는 나라예요. 다 그 이상의 큰 배를 가졌는데 해전 양상이 바뀌니까 40나트급 고속을 발휘하는 2,000톤급 연해 전투함을 3동체 선형 또 하나는 세미 발주 선형으로 양산을 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도 뭐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호주에서 개발한 파랑관통 쌍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쌍동선은 내파성이 나쁜데 그 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를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8척의 아주 조그만 대함 유도탄정을 만들었어요. 중국조차도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외국 기술이든
또는 자체 개발하든 시대 변화에 맞게 창의적인,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던 배도 이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배고 미 해군의 연해 전투함도 최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스웨덴도 비스비급이라는 게 최초로 자기네에 맞는, 그게 옳든 그러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제가 볼 때는 한국적 전장 환경과 또 해전 양상 발전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개념의 함정이나 해상 무기 체계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느냐. 불행히도 현재 현행 함정 개발 건조 체계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그런 창의적인 함정이 우리는 왜 도출을 못하냐 하면, 우선 초기 개념 형성 단계를 활성화한 함정 개발 체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는 선행 연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아주 기술 검토 형식적으로 하는 단계만 있는데, 미 해군의 경우는 초기 개념 형성 연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은 과학 기술자와 우리 한재덕이나 배재덕 같은 전략가가 모여서 수십 번의 회의를 해가지고 20-30년 후에는 어떤 배를 가져야 되냐를 토의를 합니다. 그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가 초기 개념 형성 단계예요. 우리는 그것이 정식 과제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방부나 제도에 의해서 어떤 배를 짓겠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선행 연구를 해요. 이건 창의적인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과학자 또는 이런 전략가들이 모여서 정식 과제로 어떤 창의적인 개념을 도출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는 이미 그런 예를 갖고 있어요. 거북선입니다. 일본에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독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칼싸움에 약하고 활에 약하다. 활에 강하다. 그래서 또 일본은 배를 잘 해서 배를 뺏는 게 주전이니까 지붕 씌우고, 또 활 가지고는 약하니까 화포를 설치하고, 또 그 당시에는 배가 부딪혀서 깨지면 지는 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짓고, 그래서 그게 무슨 토착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가 창의적 개념 하면은 아주 독특한 걸 뜻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 전장 환경에도 적합하고 상대방이 들어올 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또 전문가들이 워낙 우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달라.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정이 만들어놨을 때 그 수준을 좌우하는 건 함정 설계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시간상 짧게 얘기하면,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부터 얘기하면 현재 아까 업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수주받은 조선소에서 설계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방위사업청이나 해군은 관리만 해요. 그런데 수주 물량에 따라서 그 전문 인력이 계속 변동이 되고, 또 언제 수주받을지 모르니까 조선소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웁니다. 기술 발전 계획.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규모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꾸준하게 연구하는 조직이 있고, 또 반대의 경우는 독일하고 영국인데 거기는 조선소에다 전폭적인 책임과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아예 관여도 안 해. 그 조선소에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일본의 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잠수함 지면 너희들한테 간다. 그래서 업체가 그건 또 독일 물건만 갖고는 안 되니까 수출을 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업체 주도이면서 독일이나 영국과의 갖고 있는 업체 권한이나 책임하고 아예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자적인 함정 설계 연구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도가 아주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앞날을 대비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꿔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예는 대한민국이 만든 함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아무도 누릴 수 없는 해양 자주국방, 그 위대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